이름? 아, 맞다. 아, 그랬네요. 어제 상인 특징 안 했었죠? 상인 특징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장의 전개가 이 시도 보면 공간의 대조를 두고 있어요. 말했지만 자, 기차, 상행 열차 안과 자, 상행 열차 안에서 쭉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의 경치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죠. 기차 기차 안과 기차 밖의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나눠져 대입되어 있어. 그런데 대입이 되어 있는 공간이죠. 대조. 왜냐면 기차 안에서는 지금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오징어 씹고, 그다음에 뭐 화투판 버리고, 그렇죠? 맥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뭐 축구 얘기, 증권 얘기 등등. 이런 걸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차 밖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 원세계 지붕들의 보안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시대 때 1970년대니까 70년대, 80년대 시작하니까 산업화와 함께 우리 정치적인 독재도 딥하게 ING하고 있을 때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차학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야. 실제 현실이고, 그 현실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즉 삶의 이야기인 거죠. 진짜 이건 경제적인 문제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 산업화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질을, 삶을 윤택하게 한 점이 있었지만 분명히 풀벌레가 질식하게도 만들었거든요. 환경을.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독재 같은 경우는 이때가 70년대니까 그 독재 중에서도 가장 심할 때였거든요. 유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았잖아. 재발을 올려버렸잖아.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화투판 버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입을 열기가 힘든 사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침묵해서, 그래 그렇게 계속 침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독재에서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가 지금 질식된
비슷한 상태는 얘기지. 이거는 뭐 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산업화도 우리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차 밖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바꿔야 될 부분이야. 민주주의의 구성원이라면.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차 안에서 골치 아파 저런 얘기는 하기 싫어. 그냥 오징어 뜯으면서 주간지 보고 아니면 야 우리 하트나 고스톱이나 한판 칠래? 쩐다 얼마 해가지고 치고 맥주 마시고. 자 이게 그냥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발상에 꽂혀서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고도의 의도를 갖고 시를 시작을 한 거야. 맥주라는 건 술이잖아. 이거 심심풀이고. 맥주는 술 마시면 정신이 취하죠. 비판 정신이 없어져. 알딸딸해져. 좋은 게 좋은 거지. 콜라 자극적이잖아. 그 순간 시원하고. 그죠? 축구 보면 축구 볼 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정신은 없잖아. 그 순간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텐션 업되고. 그쵸? 아드레날린 막 나오면서 집중하게 되고 아무 생각 안 하잖아. 운동 경기라는 게. 그쵸? 화투도 마찬가지지. 집중해야지 이기지. 그리고 이거는 다 뭐냐면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쾌락이잖아. 쾌락 호르몬이 나와서 또 하고 싶어져. 중독성이 있단 말이야. 게임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되게 말초적이고 흥미 쾌락. 흥미 어떤?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지 말아다오 그랬잖아. 생각이 없어. 비판의식이 부재. 비판의식이 없다 보니까 비판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잘못했다는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아다오, 침묵해다오, 생각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단어적으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머리 볼게요.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쾌락과 흥미 위주의 삶으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시민성이라고 한다. 소시민성. 자, 국민인 동시에 민주주의는 시민이야, 시민.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시민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 그걸 행사해야지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수 있거든.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내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나는 이런 의무를 갖고 있으니까 의무를 이해하겠어요. 이게 시민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민 의식이 실종된 거지. 그치? 독재? 하든지 말든지. 산업화?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소시민성. 소시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소극적 태도의 시민이죠. 소극적. 있어. 프린트 있다가 저기 꽂혀있던 거 있긴 있거든. 자, 이 공간의 대조를 통해서 결국은 현대인의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 자, 그 다음에 뭐뭐하지 말아다오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서 다오가 해
높임법, 상대 높임법 해역체인데 유사한 유사한 퉁사 구조가 이제 문장 구조입니다. 뭐뭐하지 말아다. 자, 요청을 요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하지 말아다오 하는 게 다 반대예요. 뭐냐면 야 너의 모습이라고 여기서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 사행에서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3하고 1을 나오는데 낯선 얼굴, 낯익은 얼굴, 아래 낯익은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행 열차 타고 평택을 지나가다가 흔들리는 차 통해서 네가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 수도 있어. 그건 뭐냐면 문득이야. 진짜 문득 내가 저렇게 화투판에서 화투치고 맥주 마시고 확 놀다가 문득 이건 아닌데 차창을 바라보면서 우리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환경도 오염되고 저 건물들도 저런 식으로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맞아. 지금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시대지. 지금 이런 불리한 시대지. 라고 문득 성찰, 비판 하는 자신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데 그 얼굴은 낯선이야. 왜?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다가 정말 문득 막 놀다가 문득 맞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공부해야 되고 1년밖에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들듯이 놀던 애가 너희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낯익은 얼굴들이 너희 곁에 있잖아. 왜 그 생각을 해? 뭐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낯익은 얼굴들은 아까 전에 오징어 뜯고 같이 화투 치는 애들 소시민적인 소시민 소시민들. 자, 이런 대조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낯선 얼굴이라고 해도 너의 모습 아니야. 그거 네 모습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흥미있는 주변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다오. 요것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요것이 반복되는 구조. 그래서 효과는 먼저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니까 반복은 뭐랑 관련이 있어? 운유라고 관련이 있죠. 운유. 전체적인 통일성. 자,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야, 너 못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살아. 오징어 뜯어 그냥. 그거 너 아니야. 너는 올 거야. 계속 비꼬는 거지. 단어의 효과는 뭐라 그랬어? 비꼬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번째는 주제. 단어적 풍자죠.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어적 풍자. 이것에 예를 들면 태평천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채만식의 단어적 풍자. 그치?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했잖아. 윤직원 영감이 태평천하. 이거 단어적 풍자죠. 윤직원 영감의 그 비윤리적인 역사관을 풍자하는 윤직원 이 좋은 순사가 네 재산을 지켜주는 이 좋은 태평천하 이러면서 짐승처럼 부르셨잖아요. 윤직원. 그거 윤직원에 대한 단어적 풍자예요. 단어로 풍자하는 거죠. 또 있어. 문학에서 뭐 김동인의 간자라는 소설 보면 복녀가 나오던 복녀가 주인공인데 복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복녀라고 지었으나 얘처럼 복이 없는 여자는 없죠. 복녀가 나중에 살해당해서 정부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복녀를 가운데 놓고 왕서방 정부지. 근데 현 남편 한량양 한의사 이렇게 남자 셋이서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가 내가 얘를 낫으로 쳐서 죽였는데 돈 줄 테니까 그냥 자연사로 하자. 병사, 사고사. 남편이 오케이 돈 받아 챙겨. 남편은 자기 아내가 왕서방이랑 바람 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왕서방네 집으로 보냈어. 왜? 돈 벌어와. 인간 쓰레기지 한마디로. 근데 여기 돈 받아 챙겨요. 한의사한테 돈 줘요. 한의사 양쪽에서 돈 받아. 남편한테 돈 받고 왕서방한테 돈 받고. 복녀 시체를 가운데 두고. 이게 복녀냐고. 이런 게 근데 복녀야. 그래서 1920년대 굉장히 비참했던 일제강점기 치하의 한창민의 삶. 그것을 그린 게 간자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 복녀. 자, 채만식의 태평천하와 같이 여기서도 단어적 풍자가 쓰였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소신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말해다오, 침묵해다오 이거 다 단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야. 사실은 야 침묵하지 마. 생각해. 귀 기울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 축구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GDP, 증권, 주식 얘기 해라고 했지만 그런 얘기 좀 그만해.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나중에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마지막에서 나를 위하여 이 부분은 결국은 여기서 성찰의 대상 성찰의 대상이 나였음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비판과 그 풍자의 대상이 저런 소시민들이란 말이지. 소시민, 침묵하고 있는 흥미 위주의 생활로 진지한 삶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소시민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사실은 나도 그래, and me, 나도 그래,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자기 성찰의 태도가 나오면서 끝나는 그것을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 해서 더 큰 감동과 여운의 효과를 주죠. 처음에는 계속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소시민적 형태에 대해서 풍자하다가 맨 나중에 나를 위하여 라고 나서 나도 그렇다는 얘기지. 나도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부분에서 문득 낯선 얼굴
이렇게 나를 성찰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데 그거 네 얼굴 아니야. 너한테는 이런 낯익은 친구들이 지금 있잖아 옆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단어적으로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엔딩을 어떻게 했냐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해서 사실은 나에 대해서 자기 성찰하는 글이라는 거죠. 자기 성찰. 나도 내가 비판하고 있는 저 현대인들과 마찬가지야. 사실은 나도 현실이 안 좋아하고 있지. 사실은 나도 축구 보고 있고 증권 얘기하고 있고 오징어 듣고 맥주 마시고 뉴스 들으면 그냥 끄고 긴 침묵 하면서 긴 소리 참고 이렇게 산다는 거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성찰하는 거죠. 자, 어제도 대부분 했던 거고 오늘은 그냥 정리했지. 자, 이해와 구조학이라고 해서 교정 스펠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해와 구조학이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애들이 좀 어려워해. 그 소설이나 다른 소설이나 시에 비해서 좀 어렵다. 네. 어려울수록 전체 내용을 다 하고 나서 컴팩트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머리에 딱 핵심적인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걸 채우세요. 자, 여기서 기라는 것을 뭐냐면 고전 수필입니다. 기록할 기자거든. 너희들이 배운 적도 있어. 1학년 때 수호제기 그거 수필이죠. 고전 한문 수필이야. 고전 수필. 그러면은 요 앞에 부분 수호제라는 집에 대한 기록 그랬잖아. 수호제기. 이건 뭐냐면 하룻밤에 자 강을 9번 도학 이건 뭐냐면 하룻밤에 9번이나 강을 건넌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죠. 네? 그러면 일단 이거 했어요? 학교에서? 했니? 주제가 뭐지? 이 사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야? 그렇지. 뭐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본질을 꿰뚫고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다. 외모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룻밤에 어떻게 강을 9번 건너지? 이 강이 굉장히 굴곡이 심한 강이라서 가다 보니까 9번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9번 건너야지 그러고 건너는 게 아니라 산등성이를 타고 막 흐르는 강이라서 9번을 건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험이 있고 모든 수필의 구조죠. 이게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독해를 하실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걸 정리를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 지금처럼 외모에 현혹되지 말자. 본질을 보자.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러면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 경험과 깨달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가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 경험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입체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좀 헷갈려 하거든. 그 순서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승전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승전결로 된 D라는 고전 수필이다. 수필은 보통 구조가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고 팩트 사실 기록. 자, 교훈성. 네, 교술 관련. 자, 작가는 박지원이야.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 그래서 중상학파 실학자죠. 중상학파 실학자.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사색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수필. 기승전결로 나눠볼게요. 처음에 강물은, 자, 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물에다가 네모 쳐보세요. 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묘사 대상이야. 첫 부분에서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서 그 다음에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역동적인 이미지죠. 거세게 다툰다. 다툰다 의인법이기도 해.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놀란 듯한 지급법. 분노를 일으키는 듯한 물결, 뭐뭐 듯한 지급법이고, 그 다음에 계속 열거되고 있죠. 지규, 열거, 의인법.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 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며 열거법. 그리고 역시 의인법. 그렇죠. 고함치는 듯한.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과장법. 그죠? 과장법. 그래서 전거만책, 전기만대, 점포만문, 전고만개, 거기서 나오는 체, 대, 그 다음에 뭐 문, 개 이런 거 다 단위명사죠. 전고는 수레고, 전기할 때 쓰는 수레, 전기는 기마병, 그죠? 그 다음에 전포는 포고, 포. 그 다음에 전고는 뭐가 북자예요. 전투용 북. 전투할 때 막 북치면서 막. 만개로도 열거법.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온다. 진두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비유 동그라미 강물의 소리를 지금 비유해보죠. 그치? 이 비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열거했고, 그 다음에 뭐뭐 듯한 이건 전체 비유입니다. 자, 지교도 쓰였고 의인도 쓰였고 가상학시. 그렇죠? 뭐뭐 하는 듯한을 열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비유한 거죠. 그래서 비유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쓰였다. 이미지. 근데 저 이미지가 시각적인 이미지도 쓰였고 청각적인 이미지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강물이야. 지금 강물에 대해서 비유한 거거든. 강물의 소리.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강물의 소리지. 강물의 소리. 묘사 대상이 강물의 소리예요. 자, 백사장에는 그러면 그 강물의 소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다음은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다. 이번에는 강변을 묘사하고 있어. 그렇죠? 흑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미쳤잖아. 흑사 듯하고 지금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대꾸법이기도 하고 지류법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물귀신들이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두컴컴해서 좌우에서 이무기가 사람을 낚아채려고. 이거는 약간 을씨년스럽고 좀 무서운 분위기란 말이야. 강변은. 그죠? 자,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자, 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렇죠?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거지. 첫 번째 지금 문단의 기 부분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우리 소리가 이게 엄청난 소리인데 뭐 이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옛날에 전쟁터여서 그렇대. 그래서 건물 소리가 이렇대 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 아니거든. 사람이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how 이게 포인트지. 그치?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소리잖아요. 외부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듣느냐, 이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게 이게 포인트지. 몇 시간 됐으니까 지금 몇 시간?
나가는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집에 나가야지. 끝까지 다 했어. 저거 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출망사하고 촉변은 금방 해. 짧아. 저기 사단원. 일약 구역에는 상당한 미술관례 있고 촉규와 출망사는 사단원 촉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가 앞부분에서 일단 스포를 던진 거야. 뭐냐면 강물 소리가 막 엄청나게 지금 크다. 엄청나다. 여기 전쟁터는 나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기죠. 여기까지가 기예요. 보세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입니다. 기. 자, 그래서 기는 정리하면 다양한 물소리. 그것을 듣는 마음가짐을 얘기해요. 다양하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듣는 마음가짐을 얘기해요. 승! 이제 두 번째 승 부분.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항상 노상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구 소리를 듣게 되니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 전쟁 나는 거 진짜 그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들려 마침내 귓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비교해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괄호 쳐보세요.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다. 청아하게 들었어. 슬러시 표시 하고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는 흥분 동그라미, 흥분해서 들은 경우다. 슬러시 표시.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우쭐 동그라미, 슬러시 표시. 만개의 축, 여기서 축은 이제 그 어문고랑 비슷하게 바뀝니다. 만개의 축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는 분노 동그라미, 들은 경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경험. 산속에서 살 때 집 앞 계곡 소리잖아. 근데 지금 우리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그렇게 들리더라는 얘기지. 내가 비교를 해서 보니까 저 이렇게 청아하게를 이렇게 아주 산들거리면서 조용하게 들리네. 그럴 땐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청아하게 흥분해서 우쭐해서 분노해서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더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잖아. 뒤에서 얘기한 거. 동그라미 친 부분이 내 마음, 심리 상태인 거야.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는 얘기지. 그 경험을 이미 했었다라는 거야. 자기 집 앞에 계곡이 있었으니까.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이는 깜짝 놀라서 동그라미 놀랐을 때 천둥 번개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흐르는 듯한 소리. 이는 운치 있게 들은 경우다. 범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 이는 슬퍼하면서 동그라미. 이거 다 심리잖아. 한지를 받은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 이는 혹시 누가 왔나 동그라미. 누군가를 기다림이죠. 들은 경우다 하고 끊어주세요. 여기서 끊어줘. 그래서 지갑 계곡 소리를 지금 비유해서 열거했지. 비유해서 열거했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이러니까 그렇게 들리더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이게 제 경험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살 때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진짜 어떤 거죠? 순식간. 자, 그래서 이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요. 이거 미걸식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소리를 모두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마음속으로 가상 사실이라고 가정한 거지.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들렸다는 게 밑줄자. 이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 부분은 요거는 자기 경험이지. 경험일.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야. 자, 요거였어. 결국은 뒤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반복된 거야. 단지 자기 경험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헷갈려요. 지금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Now, 현재예요. 거기 밑줄 쳐. 지금 동그라미 현재라고 쓰시고 별표. 두 번째 경험을 하는 거야. 이 경험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요.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 밑줄짝 1야 2도 하지. 한자로 얘기하면 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넜어. 이 강에 대해서 설명해. 북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와 조하. 그 하가 다 물이야. 강 이름이야. 작은 강들 이름이에요. 황하,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해서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된다. 백하. 그러니까 북경에서 열하를 가려면 이 백하를 건너야 했어. 반드시. 나는 어제의 동그라미 별표. 과거죠. 과거. 현재에서 과거로 왔죠. 지금에서 어제로 왔지.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루였다. 그럼 지금 현재는 상류에 와 있는 거네. 그치? 이해가 되시나요? 입체적 구성. 이 부분은 역수능적이야. 지금에서 어제로 갔잖아. 어제 이 강에 백하를 건넜어. 백하가 이 강의 하루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9번이나 건너가지고 상류로 온 거야. 내가 처음 여기서 또 바뀌어요. 시제가 또 바뀌어. 밑줄쳐. 요동에 들어섰을 때 이건 과거지. 이건 더 과거야. 어제의 과거지. 어제보다도 과거죠. 입체적 구성이죠.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밑줄쳐 과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험은 하룻밤에 강 9번 건너 였어. 세 번째 경험은 뭐냐면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과거에 언제지? 바야흐로 이제 막 한여름이라 뇌약볕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적에, 그래서 이게 경험상이 돼요. 요동에서 경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현재는 요거고, 요게 현재지. 이건 둘 다 과거야, 경험 일상은. 자, 그렇게 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이제 폭우잖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물이 막 불어났는데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거.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아는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을 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그러니 이게 원인이고,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결국은 뭐냐면 밑줄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물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이런 걸 우리가 한자성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명제 경각, 목숨이 시시각각에 걸렸다, 그렇죠? 명제 경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그럴 사이가 없었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밑줄 쫙 찍어. 그 경험에서, 요동에서 강을 건넌 그 경험에서 굉장히 위태로웠는데, 근데 자칫하면 진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대. 듣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요동 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여기 이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자, 왜냐하면 낮에는 뭐지? 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야. 눈. 이 눈에다가 세워주세요. 우리가 눈으로 자꾸 바깥의 것을 보게 돼요. 눈이 있으니까 자꾸 보게 돼. 낮에 보니까 그 물살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강물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이 낮에 눈으로 그 강물의 물살을 받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오히려 우환으로 여겼다. 이 눈이 우환 걱정거리야. 안 봤으면 괜찮은데 눈 때문에 걱정거리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으로 왔어. 지금 동그라미 현재로 왔죠.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그죠?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낼 수 없었다. 밑줄 쫙 치고 귀 세워 치세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여기 지금 강 9번 건널 때 하루 밤에 건너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밤에 건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귀로 쏠리더라는 얘기지. 이때는 낮이었잖아. 그때 예전에 요하를 건널 때는 낮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낮에 있었던 일. 이때는 눈으로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렸는데 지금 내가 현재 9번 건넜잖아. 어젯밤에. 그때 보니까 밤에 건너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 눈이. 귀로 쏠리더라는 얘기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이제 얻죠. 나는 마침내 자 여기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구나. 여기 네모치고 도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자 그래서 이분께서 경험을 통해서 도를 깨달은 거야. 아하 이거구나. 자, 그 도의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집 앞에 계곡물 그때의 경험 잠깐 떠올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밤에 강을 건널 때는 이게 소리만 들리더라는 얘기야. 소리의 공포를 느꼈다는 얘기야. 귀가 있으니까 눈은 안 보이잖아. 근데 예전에 내가 요하를 건널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낮이었거든. 그때는 지금처럼 귀로 소리가 안 들렸어.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귀와 눈이 문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귀와 눈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진짜 실제로 막 센 물살을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물 보고 있으면 까져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라고 하잖아.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눈이나 귀가 외모에 현혹돼서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 못하는 거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 주적죠.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그 누가 거기서 병폐라든지 우환이라든지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들,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 세모쳐. 외모에 현혹되는 사람이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외모에 현혹되는 사람이야. 즉 여기 필자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간 유형이죠.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겁니다. 병폐. 세모쳐. 아까 위에 우환 있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누를 끼치지 못해 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깨달음, 도를 깨달은 거, 귀와 눈이 외모에 현혹되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강이라는 건 똑같잖아. 리버 강이라는 거는 똑같은 강이라고. 그런데 내가 밤에 그 강을 건너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낮에 건너니까 소리가 안 들려. 웃긴 거잖아. 그죠? 똑같은 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각기관, 눈, 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추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다스리려면 자,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체하는 눈이 있어. 반목, 능력, 이런 거지. 여기서 막 강의 폭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물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은 강입니다. 본질, 강은 강이야. 그 본질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내 마음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극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지. 본질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감각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사람이 깨달은 도다라는 거죠. 어렵게 되면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방금 동그라미 현재 내 마부가 말에게 반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싹 오그리고 말을 모아서 말 안장 위에 앉았다. 한 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자, 이거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땅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내 몸처럼 여기고 내 성정처럼 여겼다. 즉 강과 나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아니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이 생각했겠죠? 나의 빗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줄 두려움이 없어지고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잖아. 강과 나는 하나야. 떨어질 수도 있지. 하나인데 뭐. 이렇게.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마치 안석 위에 앉아서 누워서 지내는 듯 하였다. 안석, 몸을 기대는 안석이죠. 자, 아주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편안했다라는 얘기야. 지금 요거는 현재 경험이에요. 9번 건널 때 얘기를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단락을 이렇게 주고 순서대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현재라고. 현재. 그러면서 옛날 고사를 하나 소개해. 우임금의 고사를 소개합니다.
바람에 몹시 위험합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이때 이제 오임금이 죽으면 죽는 거지. 삶은 원래 짧은 거고 죽음이 긴 건데 뭐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이제 마음을 대범하게 먹었다는 거야. 자, 판단이 분명해지자 용이 된 동화뱀이 그 앞에서 대소를 논할 것이 못돼. 도망갔다는 얘기겠어요. 도망갔다는 얘기. 자, 그럼 보사. 자, 보사를 삽입하고 여기까지가 정이야. 정. 기, 승, 승에서 경어 1, 2, 3 전 하면서 전에서도 이 경험의 내용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내주겠죠. 경험을 통한 깨달음. 마지막 결 어떻게 하면 결. 자,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런 외부의 사물이 자 밑줄처럼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 세모, 눈, 세모,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 밑줄처럼 이게 본질에 대한 통찰이에요. 올바르게 본질을 보는 거지. 그런데 그걸 방해해버려. 외물이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자 여기서 뭐냐면 메모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가 강을 건너는 일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비유했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강 건너는 일이 이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일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당연하지.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된 애야. 보고 듣는 것이 훨씬 더 병폐가 많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강을 건너는 일이었을 뿐이고, 그죠? 요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더 많이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자, 요런 설명 방식을 뭐라 그러지? 강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의 삶,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설명 방식이 뭐예요? 유사점이 있잖아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이 많겠지. 강 건널 때보다. 그럼 그때마다 흔들려? 그때마다 공포 느끼고,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어쩔 줄 모르고. 자, 이거는 유사성을 전제로 추리한 거죠. 뭐라 그래? 유추의 방법이죠. 유추의 방법이고, 사고가 지금 확장되는 거지. 확장적 사고.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어디에 빗대고 있어?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럴 것이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을 지금 일반화하고 보편화한 거야. 그게 확장적 사고예요. 확장
보고 이거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박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내가 강을 건너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런 경험을 했거든.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심하게 있는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훈적인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무나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야. 진짜 공부 잘했어. 현대 대학 갔어도 이건 뭐냐면 다시 검증. 메타인지. 내가 느낀 게 맞았나? 다시 검증해야지. 아울러 나중에 이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에 총명한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려 한다 라고 해서 처세에 능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경고한 거죠. 자기 눈과 자기가 본 거와 자기가 들은 얘기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자, 수필을 끝냈어요. 그러면 자, 이 수필의 주제가 뭐겠어요? 자, 우리 조금 복잡할수록 컴팩트하게 그렇게 머릿속에 한번 딱 집어넣고 다시 본문을 보세요. 뭐냐면 이래 구도 하를 했어. 강을 9번 건넜어. 밤에 도화라고 하거든. 강 건너는 거. 밤이야. 9번 해가지고 도를 깨달은 거야. 야, 이 밤에 건너니까 눈에 그때는 이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번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가 들리네. 그렇구나. 정말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그래서 이 눈이나 귀에 자꾸 왜곡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올바르게 볼 수 없구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구나. 즉 본질을 우리가 통찰하려면 정말 저 사물의 환상의 개념의 본질을 통찰하려면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감각적인 외모에 현혹당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도화를 통해서 도를 느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게 좀 이제 한 번에 딱 읽었을 때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니까 좀 애들이 좀 어려워하고 시험에 어렵게 많이 냈었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거 특징 정리하고 이래야 구조하기 특징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갈게요. 이거 속도하고 순서만 나눠서 쉬었지. 진도 빠르려는 저 중인데 느림반 있으면 시 빠르시지. 그럴 것 같아. 수능 포장도 하고 있잖아 지금. 일단 어제 둘 다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는 거 빠지면 결국은 들어가는데 혹시나 빠질 수도 있대요.